형들, 오늘 좀 쎄한 소식 하나 들고 왔어. 인도 웨스트 벵골주에서 치명적인 니파 바이러스가 또 터졌다는구만. 벌써 100명 넘게 격리 들어갔대. 5명은 확진 떴고 안타깝게도 한 분은 이미 사망했어. 근데 이게 처음 보는 듣보잡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게 더 문제야. 90년대 말에 처음 발견된 녀석인데 치사율이 무려 75%야. 주식으로 치면 하한가 3번 맞고 상장 폐지되는 수준의 공포지. 심지어 과거 사례들 뜯어보면 확진된 환자 전원이 사망해서 치사율 100%, 말 그대로 올킬 찍은 적도 있어. 코로나 겪고 나서 다들 멘탈 약해져 있는데 언론사들은 이때다 싶어서 공포 마케팅으로 조회수 빨아먹고 난리 났지. 사람들 불안하게 시리. 이러니 사람들이 내년 재테크랑 인생계획 다 망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쫄 수밖에. 근데 형들, 이거 진짜로 풀매수해야 할 공포일까? 팩트체크 들어간다. 니파 바이러스 위험한 건 팩트야. 진짜 백이 빌런인 건 맞다고. 어느 정도냐면 최고 등급인 BSL, 4BSL 레벨 연구소에서만 다룰 수 있어. 방호복 풀장착하고 다뤄야 하는 1티어 위험 물질이란 거지. 세계보건기구가 찍은 차기 팬데믹 우량주 리스트에도 당당히 올라가 있어. 그럼 이게 사스코브2처럼 전 세계를 락다운시킬 가능성이 있을까? 또다시 팬데믹 얘기하려니까 기분이 묘하네. 마치 2020년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이랄까? 근데 확실히 해둘 건 니파는 코로나랑은 근본부터가 달라. 이게 우리한테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어. 자, 그럼 이 녀석 정체가 뭔지, 어떻게 침투해서 사람을 보내버리는지, 그리고 사람끼리 전염되는지 엑기스만 뽑아서 정리해줄게. 니파 바이러스가 데뷔한 건 1998년에서 99년 사이 말레이시아였어. 당시 농장 돼지들이 이상한 호흡기 질환으로 쓰러지고 동시에 사람들도 원인 모를 뇌염으로 쓰러지기 시작한 거야. 뇌가 공격당했다는 거지. 결국 사망한 환자의 척수액을 뽑아서 분석해보니까 거기서 범인이 딱 잡힌 거야. 이름은 환자가 살던 동네인 숭아인 니파 마을에서 따왔어. 그래서 니파 바이러스야. 족보를 까보니까 1994년 호주에서 발견된 핸드라 바이러스랑 아주 가까운 친척이더라고. 유전자가 거의 형제급이야. 둘 다 헤니파 바이러스 속에 속하고 더 크게 보면 파라믹소 바이러스 가문 출신들이지. 이 가문에서 제일 유명한 네임드가 누구냐? 바로 우리한테 익숙한 홍역이야. 걔네 먼 친척벌 되는 거지. 헤니파 바이러스 파벌에는 니파, 핸드라 말고도 시더, 가나, 박쥐, 모지앙 바이러스 같은 녀석들이 소속돼 있어. 근데 다행인 건 니파 빼고 사람 건드리는 놈은 핸드라 바이러스 뿐이야. 걔는 호주에서 말이랑 사람한테 문제를 일으키지. 나머지는 그냥 박쥐나 쥐들끼리 놀고 사람한테는 관심 없거나 해를 못 끼쳐. 니파 바이러스 스펙을 좀 볼까? 동그랗거나 실처럼 생겼고 크기는 40에서 600나노미터 정도야. 유전자는 RNA, 기반이고 18,000개의 문자로 돼 있어. 딱히 특별할 건 없는 스펙이야. 단백질 6개를 직접 만들고 프레임 시프트라는 기술로 3개를 더 찍어내는 식이지. 근데 이 추가로 만들어지는 단백질들이 문제야. 얘네가 바이러스의 전투력, 즉 병의 치명타를 결정하거든? 우리 몸의 통신망을 교란하고 면역체계가 출동하라는 신호인 인터페론을 차단해버려. 한마디로 경보 시스템을 꺼버리는 거야. 세포문을 따고 들어가는 방식도 정교해. 바이러스 표면의 지, 당단백질이 우리 세포에 있는 에프린이라는 단백질에 딱 달라붙거든. 정확히는 에프린 B2랑 B3, B3을 타깃으로 삼아. 아주 집요한 놈들이지. 이 에프린이란 놈들은 원래 세포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조율해주는 역할을 해. 신경망이나 혈관이 엉뚱한 데로 안 가고 제자리 찾게 도와주고 조직 간 경계선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필수 요원들이라고. 그러니 에프린이 어디에 많겠어? 당연히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인프라 쪽에 깔려 있겠지. 혈관 안쪽 벽, 중추신경계의 뉴런, 그리고 숨쉬는 호흡기 점막에 잔뜩 포진해 있어. 바이러스가 여기를 집중 공략하니까 증상이 딱 나오는 거야. 숨쉬기 힘들고 뇌에 염증 생겨서 쓰러지는 거지. 혈관, 폐, 신경세포를 감염시켜서 망가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데 이 녀석들 폐악질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F랑 G, 단백질을 써서 멀쩡한 세포들을 서로 융합시켜버려. 거대 세포라는 괴물을 만들어서 조직 기능을 마비시키고 바이러스가 옆 세포로 이사하기 편하게 고속도로를 뚫는 셈이지. 동시에 혈관 세포들이 박살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져. 혈관에 염증 생기고 피떡 혈전이 져서 길이 막혀. 뇌랑 폐에 있는 미세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니까 피가 안 통하고 결국 조직이 퉁퉁 붓는 부종이 오는 거야. 게다가 아까 말한 특수 요원 VV랑 WW 단백질이 면역 시스템을 바보로 만든다고 했지? 인터페론 신호를 차단해서 몸이 침입자다 하고 알아차리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대응 사격을 못하게 막는 거야. 듣기만 해도 소름 돋지? 맞아, 이거 진짜 지옥 같은 상황이야. 물론 개 중에는 운 좋게 증상 없이 지나가거나 가볍게 앓고 끝나는 무증상 감염 사례도 있긴 해. 하지만 다른 감기 바이러스들처럼 나 걸렸었나? 하고 모르게 지나갈 확률은 현저히 낮아 보여. 아직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서 속단하긴 이르지만 발병 지역 주민들 피를 검사해 혈청 분석 보면 답이 나오거든? 항체는 있는데 나 아픈 적 없는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즉, 한 번 걸리면 웬만해선 알아누웠다는 증거지. 잠복기는 감염되고 나서 증상이 터지기까지. 니파 바이러스, 이 녀석 잠복기가 보통 4일에서 14일 정도예요. 처음엔 그냥 감기인가 싶어서 눈치채기 힘들죠. 열나고 머리 핑 돌고 속도 메스껍고 토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다 며칠 지나면 본격적으로 뇌염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계속 졸리고 멍해지면서 내가 어딘지 분간도 못하게 되죠. 중추신경계가 망가지면서 증상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말도 어눌해지고 몸이 제멋대로 떨리는 발작이 와요. 반사신경도 둔해지다 결국 혼수 상태, 즉 코마에 빠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환자 상당수는 숨쉬기 힘든 호흡기 증상까지 겹쳐서 고생합니다. 운이 나빠서 중증으로 넘어가면 안타깝지만 사망에 이르게 되죠. 사후 부검을 해보면 직접적인 사인은 뇌염으로 밝혀졌어요. 뇌의 생명유지센터가 공격당한 건데 호흡기 문제까지 겹치니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점은 바이러스 출신 지역에 따라 폐를 공격하는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방글라데시나 인도 쪽 녀석들은 독해요. 환자 70%가 호흡곤란을 겪고 치사율도 무려 70%에 육박했으니까요. 반면 말레이시아에서 터졌을 때는 폐 쪽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신경계 쪽만 건드렸고 치사율도 40% 정도로 비교적 낮았죠. 물론 이것도 엄청 높은 거지만요. 같은 바이러스라도 족보에 따라 좋아하는 신체 부위가 다르고 그만큼 독성도 제각각이라는 뜻입니다. 니파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루트는 주로 코나 입이에요. 점막이 뚫리는 건데 예를 들어 감염된 비말을 들이마시거나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바로 감염됩니다. 폐세포에 일단 자리를 잡으면 거기서 혈관 내피세포로 갈아타고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피를 타고 온몸을 유람하면서 내장기관을 털고 뇌혈관 장벽까지 뚫어서 중추신경계로 침투하는 식입니다. 이 녀석이 아주 골 때리는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지연성 재발입니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생존자 중 일부는 몇 달, 심지어 몇 년 뒤에 갑자기 뇌염이 다시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뇌 속에 숨죽이고 있었거나 몰래 증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죠. 그럼 도대체 이 끔찍한 놈한테 어떻게 걸리는 걸까요? 니파는 전형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이에요. 감염된 동물이랑 진하게 접촉하거나 걔네 분비물을 건드리면 옮습니다. 이 구역의 원래 주인, 즉 자연숙주는 프테로푸스라고 불리는 과일박쥐, 일명 나리오 박쥐들입니다. 얘네는 걸려도 멀쩡해요. 침이나 오줌으로 바이러스만 뿌리고 다니죠. 근데 1998년 말레이시아 첫 유행 때는 중간 전달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과수원이랑 붙어있는 양돈 농가가 문제였는데 박쥐들이 돼지한테 바이러스를 옮긴 겁니다. 박쥐가 먹다 버린 과일이나 오줌 묻은 과일을 떨어뜨리면 돼지들이 그걸 주워 먹고 감염된 거죠. 감염된 돼지들은 숨 쉴 때마다 개 짖는 소리 같은 특이한 기침을 해댔습니다. 이때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뿜어져 나와서 공기 중으로 쫙 퍼졌고요. 돼지 돌보던 농장주나 도축장 직원들이 그 공기를 마시거나 체액이 튀어서 줄줄이 감염됐습니다. 말레이시아산 돼지를 수입한 이웃나라 싱가포르에서도 도축업자들이 감염되면서 돼지가 범인이라는 게 확실해졌죠. 전파고리를 끊기 위해 결국 말레이시아 정부가 돼지 100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하고 나서야 사태가 진정됐습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나 인도는 사정이 좀 달라요. 거긴 돼지도 없는데 거의 매년 터지거든요. 박쥐 분비물이 묻은 음식을 사람이 직접 먹어서 걸리는 게 주 원인입니다. 겨울철 별미로 대추야자 수액을 받아 마시는데 나무에 상처 내고 통을 매달아 둡니다. 한국에서 봄에 고로쇠 물 받아 마시는 거랑 비슷해요. 나무 종류만 야자수로 바뀐 거죠. 문제는 밤에 달달한 수액 냄새를 맡고 박쥐들이 몰려와서 마시다가 침 흘리고 오줌까지 싸놓고 간다는 겁니다. 아침에 사람들은 그걸 끓이지도 않고 생으로 마시니 바이러스를 원샷하는 꼴이 되는 거죠. 수액통에서 실제로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해서 이건 확실한 감염 루트로 판명났습니다. 박쥐가 건드리고 간 과일을 나무 밑에서 주워 먹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돼지나 사람 말고 다른 동물들도 박쥐한테 오물 수 있고 걔네가 다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2014년 필리핀에서는 병든 말 고기를 손질해서 먹었다가 집단으로 뇌염에 걸린 사건이 있었죠. 나중에 조사해보니 말과 사람 모두에게서 니파 바이러스 항체가 나왔거든요. 말들도 박쥐한테 당한 건데 사실 동물이 사람한테 옮기는 건 그나마 낫습니다. 코로나처럼 대유행이 되려면 사람 대 사람 전파가 관건이거든요. 과연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를 막 넘어다닐 수 있을까요? 사실 1998년 말레이시아 1차 대유행 때는 환자가 쏟아졌어도 사람 간 전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감염의 고리는 전부 돼지였거든요. 그래서 당국이 돼지를 전량 살처분해서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니까 사태가 빠르게 진정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인도랑 방글라데시 쪽에서 터진 건 양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이러스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넘어가는 게 확실히 데이터로 잡히기 시작한 거죠. 주로 가족 내에서나 병원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중환자를 맨몸으로 밀착해야 하다가 감염되는 패턴이었습니다. 2004년 방글라데시 사례만 봐도 신규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환자 수발 들던 가족들이었어요.
밥 먹이고 곁을 지키면서 체액에 그대로 노출된 탓이죠. 인도의 실리구리라는 도시에서는 2001년 당시 병원 내 감염, 즉 원내 전파가 심각했습니다. 뇌염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이랑 면회객이 전체 감염자의 75%나 됐으니까요. 2018년 케랄라주 사태 때도 상황은 판박이었습니다. 2023년에도 의료진과 최초 감염자의 가족들이 직격탄을 맞으며 감염됐죠. 사람 간 전파는 진짜 초근접 접촉일 때 일어납니다. 환자의 분비물이 다른 사람 점막에 튀어야 감염되거든요.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튀어나오는 침방울, 즉 비말이나 호흡기 분비물이 주범입니다. 물론 보호장구 없이 다른 체액을 만지는 것도 위험천만하긴 매한가지죠. 특히 폐가 망가져서 기침을 심하게 하는 환자일수록 전파력이 셉니다. 말레이시아 때는 환자들이 호흡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의료진 감염이 안 보였던 거고요. 반면 방글라데시나 인도 케이스는 호흡기 증상이 아주 흔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곁에서 돌보다가 옮은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했죠. 혼자서 대여섯 명을 감염시킨 슈퍼전파 사례도 있긴 한데 보통은 감염된 사람 선에서 전파가 끊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초감염 재생산 지수, 즉 R0 값이 1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경제로 치면 재생산이 안 되는 건데 R0는 감염자 한 명이 면역 없는 집단에서 평균 몇 명한테 옮기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코로나 초창기가 2에서 3 정도였고 니파의 친척벌인 홍역이 1215라는 괴물 같은 수치를 찍는 거랑 비교하면 낮은 편이죠. 자, 그럼 치료제는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꽝입니다. 현재로선 니파 바이러스를 콕 집어잡는 공인된 치료제가 없어요. 중환자실에서 증상을 완화하고 생명 유지 장치로 버티게 하는 대증요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리바비린이나 클로로킨 같은 범용 항바이러스제를 써봤는데 임상적으로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바이러스마다 침투하는 메커니즘이랑 작동 방식이 다르니까요. 남의 옷 입혀서 딱 맞기 쉽지 않은 것처럼 다른 바이러스 약이 듣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코로나 때도 급하니까 기존 약들을 이것저것 다 써봤지만 결국 소용없었잖아요. 대안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썼던 거죠. 진짜 게임 체인저는 팍스로비드나 몰루피라비르 같은 전용 치료제가 나오고 나서야 등장했습니다. 바이러스 특성에 맞춰 설계된 약들이 생존율을 확 높여준 겁니다. 물론 몰루피라비르 같은 건 돌연변이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서 약날의 검 취급을 받긴 하지만요.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때는 항체 치료제라는 또 다른 무기도 있었습니다. 완치자 혈청에서 뽑아낸 중화 항체로 바이러스의 아킬레스건을 노리는 방식이죠. 이걸 바이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쏘는 겁니다. 니파 쪽에도 M102.4라는 실험 단계의 항체가 하나 있긴 합니다. 원래는 사촌격인 핸드라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하려고 개발된 건데요. 알고 보니 니파 바이러스한테도 통하는 교차 방어 능력이 있었던 거죠. 동물 실험에선 M102.4가 병의 진행을 막아줬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긴급 예방용으로 몇 번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한 논문은 없어요. 백신 사정도 답답하긴 매한가지입니다. 말로는 니파 백신 개발이 대유행 막을 최우선 과제라고들 떠들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환자가 적어서 시장성이 없는 데다 임상하기도 힘들어서 2025년 현재 승인된 백신은 0개입니다. 그나마 단백질 조각을 이용한 서브 유닛 방식이나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를 운반체로 쓴 벡터 백신이 임상 일상에 간신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니파 바이러스의 G 단백질만 쏙 빼내서 감염 없이 면역 반응만 유도하거나 모더나 같은 네임드 기업이 개발 중인 mRNA 백신이 솔루션으로 거론되고 있죠. 이 기술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바이러스가 세포문을 따고 들어올 때 사용하는 열쇠인 G 단백질을 무력화할 항체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겁니다. 하지만 백신과는 별개로 진단 분야는 여전히 골치 아픈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치사율이 무려 40에서 90%에 육박하는 살벌한 녀석이라 앞서 말했듯 최고 등급 보안시설인 BSL-4랩에서만 다룰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하이엔드급 연구소가 전 세계적으로도 몇 군데 없는 희귀템이라는 점입니다. 접근 권한도 까다로운데 현장에서 채취한 샘플을 거기까지 배송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미션이죠. 샘플 운송에도 최고 수준의 방역과 로지스틱스가 필요한데 방글라데시나 인도의 인프라 사정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니파 감염이 의심돼도 확진 판정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딜레이가 발생하고 전문 센터의 개입 없이는 진단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겹게 들어본 PCR, 즉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를 낚아채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극초기 단계에서도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정확도를 자랑하지만 역시나 BSL-4 등급의 실험실이 필수라 접근성 면에서 낙제점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이리사라고 부르는 혈액 내 항체 검사법입니다. 바이러스를 죽인 상태로 검사하니까 일반 랩에서도 대량으로 돌릴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방식이죠. 연구원들이 혈액 속 항체 유무를 체크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혈액은 바이러스가 완전히 박살난, 즉 불활화된 상태라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항체가 생성되기 전인 초기 환자는 놓칠 수 있고 다른 바이러스와 헷갈려서 위양성이 뜨는 크로스 체크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코로나 때처럼 편의점에서 사서 쓰는 간편 키트 같은 건 아예 꿈도 못 꿉니다. 침 한 방울로 검사하다가 자칫 바이러스가 살아서 퍼지면 대참사가 일어나니까요. 워낙 맹독성이라 검사 키트 자체가 완벽한 불알아를 보장해야 하는데 그 기술적 장벽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거 완전 답 없는 거 아니냐 싶으실 겁니다. 뉴스에선 발병 건수가 우상향 중이라 하고 약도 백신도 없으니까요. 진단조차 이렇게 까다로우니 치사율 90%짜리 제2의 코로나가 터지는 건 아닌지 공포심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자, 과연 인류는 멸망각인 걸까요? 정답을 공개하기 전에 잠시 국룰 하나만 지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알고리즘의 간택을 부르고 구독 알림 설정은 제 채널이 떡상하는 원동력입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채널의 주주가 되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후원은 여기 유튜브나 부스티 혹은 패트리온을 통해 가능합니다. 좌표는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뒀습니다. 요즘처럼 경기 안 좋은 시기에 여러분이 쏴주시는 정기 후원은 제가 다음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각설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팬데믹 포텐셜이 터진 슈퍼 바이러스를 마주하고 있는 걸까요? 천만다행히도 결론은 아니오입니다. 니파 바이러스가 걸리면 인생 하직할 수 있는 독한 놈인 건 팩트지만 전 세계로 퍼져나갈 확산력 자체는 바닥 수준이거든요. 지난 25년간의 차트를 뜯어보면 발병 건수는 남아시아 일부 지역에 갇혀있고 절대적인 수치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감염자 수가 폭증하고 있다는 데이터도 딱히 보이지 않고요. 최근 들어 뉴스가 자주 보이는 건 현지 의료 시스템의 감시망이 촘촘해지면서 의사들의 의심 신고가 늘어난 덕분입니다. 예전엔 그냥 원인불명 뇌염이나 모기 탓으로 돌리던 케이스들이 이제야 제대로 니파 바이러스라는 이름표를 달게 된 착시 효과인 거죠. 게다가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스펙을 봐도 대유행을 일으킬 만한 견적은 안 나옵니다. 코로나처럼 증상 없이 돌아다니며 전파하는 스텔스 감염자가 거의 없거든요. 전파력이 생길 즈음엔 환자가 이미 인사불성이라 격리되거나 누워만 있어야 하니 남들에게 옮길 기회 자체가 차단되는 구조입니다. 아주 밀접하게 간병을 하거나 접촉해야만 옮기 때문에 감염의 연결고리가 금방 끊겨버리죠. 역설적이지만 숙주를 너무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병원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멀리 퍼질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니파 바이러스는 개인에겐 재앙일지 몰라도 글로벌 팬데믹 후보군에는 끼지 못하는 국지적 풍토병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혹시 변이하면 어떨까요? 코로나는 미친 속도로 변이해서 전 세계 보건당국과 백신 회사들을 농락했었잖아요. 실험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이론적으로는 니파 바이러스도 진화할 가능성이 열려있긴 합니다. 실험 모델에서 반복적으로 전파시키면 폐 감염력을 높여서 호흡기를 통해 더 쉽게 옮겨다니는 괴물로 진화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자연계의 실전 매매 시장에서는 아직 그런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간 전파는 단타로 끝나고 확산세도 차트가 꺾이듯 금방 식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바이러스 유전자를 뜯어봐도 전파력이 떡상하거나 인간에게 최적화된 시그널은 포착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론상 리스크가 제로는 아니지만 팩트를 체크해보면 현재까진 니파 바이러스가 대중적인 피킥이 되거나 전파력이 급등할 거라는 데이터는 전무합니다. 지금까지 터진 건들은 인간끼리 돌려막기 한 게 아니라 매번 박쥐라는 공급처에서 새로 직상장된 신규 물량들이에요. 즉, 기존에 돌던 악성 재고가 계속 유통되는 구조가 아니란 거죠. 인간 시장에 상시 상장된 종목이 아니니 인플루엔자처럼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진화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블랙스완급 팬데믹 가능성을 100% 손절할 순 없겠죠. 억지로 행복회로의 반대 상황을 돌려보자면 인간 몸에서 장기 존버하며 대유행용 변이 스킬을 찍는 시나리오도 있긴 하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펀더멘털을 보면 그럴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때처럼 설마 터지겠어? 하고 무시하다간 우리가 겪은 그 대폭락장을 또 맞을 수 있죠. 전문가들이 매도 리포트를 그렇게 냈고 본게임 전에 2번이나 모의고사를 치렀음에도 당했잖아요. 바로 사스와 메르스라는 강력한 선행 지표들이었습니다. 첫째, 니파는 지역적으로는 여전히 무시 못할 우량 위협이고, 둘째, 만에 하나 그 낮은 확률이 뚫리는 날엔 데미지를 줄일 해칭 수단, 즉 안전마진 정도는 확보해둬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역대급 학습 효과 덕분에 WHO나 보건당국의 매수 추천이 좀 먹힐까 기대는 해보지만 현실적으로 백신이라는 솔루션이 나올 확률은 언더독입니다. 단순히 돈이 안 돼서라는 ROI 투자 대비 수익 문제 때문만은 아니에요. 발병 자체가 너무 드물고 표본 환자이 적어서 임상 3상 데이터를 뽑을 테스트 베드조차 안 만들어지거든요. 결국 니파 바이러스는 인류의 관심 종목 리스트에서 지울 수 없는 잠재적 리스크로 남겠죠? 대장주가 될 확률은 낮지만 시장이나 바이러스나 항상 예상 밖의 슈팅이 나오곤 하니까요. 찝찝하지만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